징역 2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까 이진관 부장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과거에 있었던 내란 사건은 이 사건에 참고할 것이 못 된다. 과거에 있었던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부터 내란이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로부터의 내란이어서 그 위험성이 훨씬 더 심각하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상도 다르다. 이제 그런 근거로 과거의 양형은 참조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징역 2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내란 사건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그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선고 초반부터 내란에 해당한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먼저 판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2.3 내란으로 규정을 하면서 사건 선고를 했고요. 한덕수 전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담한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행위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쪼개서 기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뭐 이제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는 이 계엄이 합법적인 것처럼 외양을 갖추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같이 도와줬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상민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그것을 이행하려는 부분에서 같이 상의를 했다든지 이런 중요 행위를 다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공소장 변경을 얘기를 한 대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그러니까 그렇게 공소장 변경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그 공소장 변경한 대로 결국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형이 정말 유례없는 중형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선고가 지금 남긴 했지만은 중요 핵심 혐의인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앞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이렇게 유죄가 나온 이상은 윤 전 대통령 재판 전망이 지금 상당히 좀 어두워졌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이 더 다퉈지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한덕수 사건에서 여러분이 보신 대로 국회하고 선관위에 군인하고 경찰 인력을 보내서 뭐 봉쇄하고 차단하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가의 기능 행사, 국가기관의 그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그 부분이 이제 국헌문란이다. 그렇게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체포 지시라든지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뭐 체포 지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고도 이 내란 혐의를 인정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23년이 선고가 됐으니까 불구속 상태니까 법정 구속 여부를 보통은 이제 이 정도 중형이 선고되면은 바로 법정 구속이 집행이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신문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 여부를 위한 신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비공개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중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뭐 중개가 안 되더라도 이 정도 중형이 선고가 됐으면은 아마도 법정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앞서 그 이진관 부장판사가 양형 부분에서 고령이고 그동안에 전과가 없었고 뭐 공무원으로 종사를 했고 아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어떤 부양을 필요로 하고 그런 사정을 설명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굉장히 위중하다라고 하면서 마치 구속의 불가피성을 그 뒤로 이제 계속 그 설파하는 듯한 그런 논지로 전개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신문 절차를 거치더라도 아마도 이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말렸느냐 아니냐. 근데 말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리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계엄 선포가 이렇게 실시돼서 행해질 수 있게 도와줬다라고 지금 인정을 한 겁니다. 지금 구체적인 근거로는 앞서 이제 그런 근거를 들었죠. 송미령 전 장관, 송미령 지금 현재도 장관이죠. 송미령 장관이 제일 마지막에 왔는데 지금 그 국무회의 성원 그 정족수인 11명을 못 채우고 있으니까 송미령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디냐 빨리 와라 이렇게 전화한 부분.
이런 것들이 계엄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라는 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이거는 반대되는 증거다. 그렇게 봤고 또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 주장대로 여러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엄을 만류하려고 했었으면은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에 어떤 뭐 영상 중계 장치라고 하는 영상 회의 장치가 있었다. 그래서 모든 국무위원들을 참석하게 하려고 했었으면은 영상 회의를 했으면 됐었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런 점을 봤을 때도 당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게 그동안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을 보면서 여러 이제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의 어떤 그 법정 언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판사가 너무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김영현 전 장관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증인으로 나오고 이 증인의 어떻게 보면 보호자 자격으로 거기 이제 재판에 참석을 하겠다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참여할 자격 없다. 이 사건에서는 뭐 그런 자격 허용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언쟁이 붙었고 나중에 이제 감치 재판까지 했고 감치까지 선고를 했는데 결국 뭐 집행은 안 됐지만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덕수 전 총리한테 피고인은 한덕수 전 총리한테 계엄 선포했을 때 당신은 뭐를 했냐. 그러니까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냐.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굉장히 위중한 본인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은 예상을 할 수 있었긴 했지만은 결국 예상대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지금 방금 전에 법정 구속도 비공개 재판에서 신문을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오늘 법정 구속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달 19일에 선고가 남기는 했지만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합의부로서 직위원 부장판사가 과연 이 지금 앞선 한덕수 판결하고는 배치돼서 내란이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낮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헌법의 87조 아까 지금 재판 첫머리에 헌법 87조 내란죄 구속 요건을 하나하나 지금 분석을 하면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보면은 판사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어떻게 해서 이게 내란이냐. 이거는 비상대권 행사다. 그리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주장들 하나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이 사건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 한덕수 전 총리가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일고의 가치도 없이 그냥 뭐 배척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바로 이 부분은 위헌 위법한 그 포고령 발령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말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마치 그것이 적법한 것처럼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외양을 만들고 이런 행위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유죄 선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자, 한덕수 전 총리 이제 법정 구속이 됐고 아마도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겸허하게 따르겠다 그런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본인으로서도 뭐 선고하면서도 그렇고 그 전에도 이진관 부장판사의 태도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를 재판의 기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유죄 선고 특히 양형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뭐 앞서 대장동 사건에서 징역 8년 7년 구형을 했는데 뭐 8년 선고했다 이래가지고 뭐 구형보다 높이 선고했다 이게 이례적이다 했었는데 그 사건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구형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선고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뭐 신문 절차까지 했지만은 결국 이런 70대 훨씬 후반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법정 구속이 집행이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좀 재판 전망이 굉장히 지금 어두워졌죠. 지금 뭐 재판 아직 지금 구형까지 됐고 그 선것도 마찬가지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 그러니까 지시가 있었는지 이게 행위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 지시가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 그리고 검열금지 조항의 정면으로 위배가 된다. 그리고 이 단전 단수 지시를 같이 상의한 한덕수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기소가 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선고 전망이 굉장히 좀 어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로써 법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12.3 내란 행위로 법원이 일단 그 규정을 한 게 아닐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한 지방에 평온을 해할 규모의 폭동. 그러니까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거였을 거예요. 아니 지금 뭐 계엄 고작 2시간 지속됐고 6시간 만에 모든 상황 다 끝났잖아.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계엄 해제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받아들여서 결국 계엄 해제를 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까 그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은 그런 계엄 해제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떤 자발적인 결단이 아니라 뭐 시민들의 용기 그리고 당시의 어떤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군인과 경찰들의 용기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의 어떤 후순인 행동 이것에 의한 것이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기소된 장관이나 총리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앞선 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엄이 단시간 내에 종료된 것을 양형의 유리한 요소로 절대 고려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가 뒤늦게 뭐 국민에게 사죄한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가 보기에는 재판 상황을 지켜보다가 마지못해서 재판 막바지에 자기의 양형을 위해서 한 얘기 같다. 진정성이 없다. 라고 보고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고려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이 형을 어떻게 정했냐 이거를 따져보면은 보통은 이제 판사들이 형을 선고를 할 때 양형 기준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참고할 양형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왜냐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혐의가 내란인데 내란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기준을 만든 게 양형 기준인데 일반적으로 접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범죄였잖아요. 그래서 내란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정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형 무기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런 법정형을 기초로 해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건에 있어서 아마도 그 한덕수 전 총리 쪽에서는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과거 비상계엄 사건에서 그러니까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 그때 그 전직 장관이 이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정도 양형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번 재판부 아까 선고 내용 보면은 과거에 이런 계엄 사건은 참고할 바가 못 된다. 왜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로부터의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계엄,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이 굉장히 죄가가 중하다고 해서 그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거의 지금 그 사건에서 그때 장관이 징역 7년이가 선고가 됐었는데 그거의 3배가 넘는 징역 23년이 지금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사건 선고는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됐고 이제 법정 구속까지 결정이 돼서 이제 오늘 그 법정 구속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왔고 앞으로 남은 사건들이 이제 선고가 있기는 하지만은 오늘 선고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거는 앞으로 이제 뭐 그 당사자들한테 낙관적인 결론은 굉장히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전 국민이 사실 그때 당시에 계엄 선포 정말 사실 요건에 맞지 않는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군과 경찰이 국회 그리고 이제 선관위에 들어왔던
이 자체를 어떻게 보면 법원이 내란으로 규정을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홍장원이 뭐 누구로부터 체포 지시를 들었는지 그 부분 고려 안 하고 일단 우리가 계엄 12월 3일날 봤던 그 장면 자체에서 그냥 법원은 내란을 인정을 한 게 아닐까. 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을 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관인 국회, 헌법기관인 이 국회 그리고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그런 행위를 인정을 했고 그것이 한 지방의 어떤 평온을 해할 규모의 폭동이라고 인정을 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김영현 전 장관 이런 사람들처럼 모의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쯤에서 아마도 이제 김영현 전 장관 쪽에서도 물론 이제 뭐 본인들도 예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긴장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김영현 전 장관의 적어도 공소장에 나타난 그런 혐의에 비하면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가담의 정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던 것도 아니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날 이제 10시 넘어서 이제 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는데 그날 밤 12월 3일 밤 8시 정도에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이제 계엄 선포를 알게 된 그런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뭐 옆에서 도와주고 어떤 모양을 만들었다.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내란이 인정되고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미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계엄을 모의했다고 지금 공소장에 적시된 김영현 전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굉장히 지금 중한 형이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형을 좀 훨씬 넘어섰죠. 구형이 징역 15년이었는데 지금 그것보다 8년이 더 무거운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고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전과 없이 했던 주로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사실 그동안에 국익을 위해서도 많이 국가에 봉사한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이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사실 이번 재판부가 그동안에 재판을 하면서 너무나 저는 예단을 많이 노출을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 사건의 유지의 심증을 내비치기도 하고 그리고 피고인도 아닌 증인하고도 증인에 해당하는 김영현 전 장관 측하고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감정적인 대립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언행이나 이런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어떤 선고에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선고가 이렇게 있었고 좀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크게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처음에 기소가 된 것은 내란의 우두머리의 방조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처음에 이 부분은 이제 죄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이건 무죄가 아닌가 약간 기대를 혹시 가진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법리상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란죄 자체가 그러니까는 가담 정도에 따라서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우두머리 다음 가는 중요임무에 종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그냥 그 정도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우리 부하 수행, 우리의 부하 내동한다고 하잖아요. 부하 내동처럼 그러니까 부수적인 어떤 잔 임무들을 수행한 사람들, 부하 수행 그렇게 세 가지 가담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법 자체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두머리에 대한 방조라는 거는 법리적으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네들한테 그러니까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한 것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공소 제기부터 좀 잘못된 거였죠. 한덕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대신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중요임무가 이제 어떤 중요임무 종사냐 여러 가지 그 중요임무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특검이 이제 나중에 그 중요임무라고 한 것은 합법적인 그 계엄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계엄
포고 문건을 만들고 그런 행위들. 근데 그 부분을 다 유죄로 인정을 했고 또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 그 부작위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부작위라는 것은 법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한 게 어떻게 범죄가 되냐? 그 안 한 게 범죄가 되는 경우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안 했을 경우에 부작위가 범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의무를 여기서 뭐라고 봤냐면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면은 당신은 총리로서 그걸 말렸어야 된다. 뜯어 말렸어야 된다. 그때 당시 말렸던 사람들이 있죠. 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라든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는 아까 그 선고 내용 보면은 그 사람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의사 표시가 없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 표시를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국 계엄을 선포하고 그렇게 헌법기관인 국회라든지 선관위라든지 이런 데 이런 병력을 파견하게 해서 결국 폭동이 일어나는데 중요 인물이 종사했다라고 이제 그 부분을 유죄로 인정을 한 겁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유죄 세 가지 무죄 세 가지 정도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어차피 다 같은 카테고리 그러니까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행위로 나눠서 이제 기소를 한 것이고 그 아까 말씀드린 국무회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을 말리지 않은 부분이라는 건지 그리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이상민 전 장관하고 상의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중에서 무죄로 인정이 된 것은 계엄 해제 선포를 갖다가 일부러 늦춘 게 아니냐. 근데 그것은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1시간 정도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 요구안이 송부되기를 기다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부서를 하게 한 부분 그것도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됐고 하여튼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그것만으로는 유죄로 볼 수 없다. 그런 행위들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중요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것은 내란이 맞고 12.3 개헌은 내란이 맞고 당신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지금 법원이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됐고 그 밖에 이제 이 나중에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행위 이게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위로 인정이 됐고 다만 그 부분을 뭐 서랍 속에만 두고 있었기 때문에 행사는 인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 그 사후 계엄 선포 부분에 대해서 못 봤다고 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위증이 맞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후 계엄 선포 부분을 작성한 행위 이 부분이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이 맞다라고 역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고는 다 지금 끝났고 여러분들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지금 댓글 창에 뭐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는데 사실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뭐 무죄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좀 나가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뭐 그러게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뭐 이렇게 좀 마치 뭐 이 선거 결과를 뭐 기다렸다는 분들 뭐 계신 것 같고 그래요. 어쨌든 지금 저도 사실 이런 부분을 조금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재판 전략 측면에서 과연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금 부인한 전략이 조금 옳았는지 좀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해요. 특히 이렇게 되면은 김영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변호인들은 모르겠으나 김영현 전 장관 본인은 상당히 좀 많이 긴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잖아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본안에서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좀 다툴 여지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결국은 뭐 구속영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본안인 1심 재판에서는 이렇게 조금 무거운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선고 내용 이렇게 좀 제가 알려드렸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 이제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변호사로서 보기에도 법정 태도도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은 전 장관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
물론 법정 투쟁이나 정치적 주장의 장으로 법정을 활용하겠다. 뭐 그렇게 한다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재판 결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런 재판 전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조용했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이제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 본인의 어떤 양형이라든지 유무죄 판단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조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긴장을 하고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감 상태고 한데 여러 가지 법적인 주장도 많이 하고 거의 지난 결심 재판에서도 거의 새벽 2시나 돼서까지 여러 가지 주장도 펴고 뭐 증거 조사도 하고 본인이 거의 뭐 1시간 넘게 최후 진술도 하고 했었는데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일단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결국 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 선포를 하고 당시가 어떤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계엄 선포를 하고 그리고 뭐 어떤 군대하고 경찰을 국회하고 지금 선관위에 보낸 거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인의 체포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게 이제 내란이라고 지금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사건에서 그게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사건의 선고 결과에 비춰보면은 그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국가기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그 헌법 87조의 그런 그 국헌문란 목적 해당한다고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지금 1심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뭐 2심, 3심, 대법원까지 뭐 다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확정된 결과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변호인들도 1심 선고가 났지만은 변호인들도 상당히 좀 충격일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고. 2심하고 대법원에서 또 이제 뭐 1심 못지않은 이제 법적 다툼을 많이 뭐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1심이지만은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헌법기관인 국회하고 선관위에 군인과 경찰.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병력으로서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은 병력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이라든지 경찰의 투입은 예정돼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지금 이진관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이런 그 국회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건들 수 없는데 이제 그 부분을 군인을 좀 투입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안이 위중하다라고 그렇게 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선고 결과를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짚어드렸고요. 어떠셨나요? 어떻게 좀 뭐 좀 더 추가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나누실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사표기장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또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낙심하시고 뭐 걱정하시고 이로 인한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의 위축 그리고 보수 진영에 가해야 될 그 내란의 낙인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 진영에 그 누구도 사실 비상계엄 선포는 예상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변에 그런 소수 인사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기소된 그 사람들 말고는 어떤 그 계엄 선포는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이런 그 내란의 동조자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이 부분은 분명한 단절과 정리가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은 이미 이제 헌재에서 인정이 됐고 오늘은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이제 좀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가 어떻게 내란이냐라고 이제 납득을 잘 못하실 텐데 일단 법원의 판단은 헌법 87조의 그 내란의 정의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 그 법원의 지금의 어떤 그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이제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그 병력 그리고 경력의 동원이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